2025년 4월 3일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라르센 앤 투브로 L&T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육군에 K9바지라 VAJRA 자주곡사포 100문에 대한 추가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미화 2억 5,300만 달러 하나 약 3,700억 원 규모로 해당 장비는 L&T사가 인도 현지에서 조립을 맡을 예정이며 이번 신규 수주로 인도 육군이 보유하게 될 K9바지라의 총수량은 200문으로 증가하게 된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인도 현지 생산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1차 도입 당시 50% 이상이었던 현지화 비율을 2차 도입에서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2년 삼성테크원과 L&T 간에 체결된 기술 이전 협정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인도 방위산업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계획이다. 해당 협정에 따라 인도 측은 화력통제장치 FCS, 통신장비, 방호 시스템, 환경제어장치 등 자국산 하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 내에서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가 L&T사와 체결한 약 8억 5천만 달러 약 2,800억 원 규모의 K9바지라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인도는 군 현대화 및 지상전력 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자국의 국방 자주 역량을 제고할 방침으로 해당 자주포는 L&T사의 구자라트 주하지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K9 바지라는 한국의 K9 썬더를 기반으로 한 인도 맞춤 개량형으로 2015년 인도 국방부가 러시아제 ES-19 무스타에스와의 실사평가에서 K9 바지라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고 도입을 결정하였다. 해당 시험에는 광범위한 사막 및 고지대 운용 테스트, 인도산 포탄을 활용한 층 587발의 발사 시험, 1000km 이상의 기동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17년 4월 21일 인도는 초도 물량 구매 계약과 함께 미화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생산 협약을 체결하였다. 초도 신문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고 이후 구신문은 인도 L&T가 현지에서 조립하였다. K9는 1만 5,552구 경장의 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폭탄, 연막탄, 유도탄 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최대 사거리는 50km에 달한다. K9의 사격 시스템은 15초 내 3발을 발사하는 고속점사 기능과 3분간 분당 6에서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동력원은 MTU 디젤 엔진으로 1000마력의 출력을 내며 최대 시속 67km, 최대 작전 반경은 360km에 이른다. 인도군 운용에 맞춘 추가 개량 사항으로는 사막 및 고산지대 운용 성능 향상, 남아프리카제 보조동력장치 APU 통합, 동시 탄착 사격 MRSI를 지원하는 디지털 화력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포수 조준기는 주력 전차와 유사한 직접 조준 사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바지라는 2020년 중국 인도 간 국경 충돌 당시 라다크 고원에 전개되어 촉합 및 고산지대 환경에서의 추가 시험을 거쳤으며 이 결과 인도 국방부는 추가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현재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K9바지라 200문 추가 물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납기는 2028년까지로 예상된다. 이번 차세대 도입분에는 고산지대 작전에 최적화된 개량형 엔진 등 추가 개량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어딜 가든 K9에 있다. 노르웨이 179억 대만 달러를 투입해 자주포 전력 2배로 확대 예정. 한국산 K9 자주포의 글로벌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는 K9 자주포 전력을 2배로 증강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선더 자주곡사포 24문을 신규로 도입할 방침이며 사업 예산은 66억 5천만 크론의 한화 약 7,66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군사 전문 매체 더 WARGON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4일 공식 발표했으며 신규 도입되는 K9 자주포는 북극 지역에서의 방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될 예정인 FINNMARK 여단 내 신규 포병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은 170억 크론의 한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중예간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해상기뢰 제거 능력 강화, 신형 군용 트럭 구매, 군사 기반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이미 28문의 K9 자주포와 14대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구매는 한화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옵션 조항을 이행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솔 계획은 노르웨이 의회인 스토르팅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토레 산트비크토 샌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현재 우리의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발표된 장기 국방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92억 크로네 한화 2조 6천억 원 중액하여 총 1101억 크로네 한화 약 15조 원로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자주포 추가 구매 예산에는 포본체와 더불어 예비 부품이 포함된다고 지출 제안서는 명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자주포 추가 확보가 육군의 화력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노르웨이의 155 자주포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은 111억 크로네 한화 약 1조 5천억 원로 증가하게 되며 현재 발트해 지역에서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국가로는 쫄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있다. 한화의 가장 성공한 대표 제품은 아마 K9 자주포일 거야.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형과 차체를 활용한 다른 모델도 많아. 이 자주포는 꽤 괜찮아 보이던데 이제 가서 협상해야 하지 않겠어? 엄청 싸게 먹히는 데다 돌연선 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대량 구매하고 라이센스 생산하자. 대만도 살 수 있을까? 한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랑 척지면서까지 대만에 팔 수 있을 리가 없어.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한국에 배워야 해. 생산라인 하나를 통째로 사와서 차근차근 만어보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하면 꾸준히 신기술을 도입하고 업그레이드에도 계속 투자해야 해서 돈이 많이 깨지긴 할 거야. 한국도 처음부터 국산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다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시작한 거야.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미국에서 전차 기술을 도입했지. 일부 무기는 애초에 미국이 계획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이전해 준 거야.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이 무기를 사려고 하면 한국도 잠재적인 공급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무기조차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기술 이전을 논하겠어? 한국은 외교 단절을 대규모로 겪은 적이 없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떳떳하게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 거야. 반면 우리는 잠수함 하나 만들자고 기술 좀 받아보겠다고 하면 거의 거지처럼 구걸해야 하는 처지잖아. 뭘 배우자는 건데? 군수품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물건인데. 우리는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라 무기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진짜 골치 아파. 한국에 배우는 건 힘들지.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지만 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대만은 중공업 기반이 약해서 아직까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선방위는 역시 포병이 필요한데 대만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해. 사실 대만 군비국은 줄곧 각종 화포를 개발해왔는데 육군이 죄다 퇴짜 놓고 안 사는 거야. 견인형 곡사포, 사거리 연장포, 반수자주포, 트럭 장착포까지 다 거부당했어. 한국이 좋은 점은 뭐든지 국산에 대한 집념이 엄청나다는 거야. 한국은 진짜 돈을 잘 벌어. 근데 인도는 또 뭔가 자폭하거나 오발싸고 어낼 것 같음. 인도군 무기체계는 정말 잡탕 그 자체네. 일단 후방 보급부터 원활하게 빌어야 할 듯. 대한민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던 곳이 바로 거제도입니다. 단일 행정구역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가 한화, 삼성 두 개나 위치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거제도를 비롯해 울산 미포까지 다시금 대호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미국 도람프 행정부에서 1년에만 42조씩 쏟아부어 앞으로 최소 30년간 새로운 선박과 핵잡수함을 건조하고 그 다음 20년간은 정비하고 수리하는 사업으로 또다시 100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낼 창구가 생긴 건데요. 어떤 냉소적인 분들, 한국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억가들은 까내리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이면 끝난다. 다음에는 어쩔 건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대단히 건조 발주를 위한 법안은 이미 직전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나온 법안이며 이미 미국의 조선소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캐파와 능력을 갖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이라는 미국 최대 적국 바로 앞마당에 멀티를 깔아 한국에서 전투함과 핵잠수함을 계속 찍어내는 게 이득인 부분이고요. 다행히 이렇게 간밤에 또다시 트럼프가 조선 사업은 한국으로 라는 발언을 하며 한국에 또다시 훈풍이 불어오게 됐죠.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미해군 군함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경제적인 가치, 군사 전략적인 가치에 더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심할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선사업 협력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공식화한 건데요. 해군력 증강을 위해 동맹국에 개방하는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시장에 꼭 맞는 나라가 한국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맞춤형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트럼프는 매일 밤이 멀다 하고 관세와 경제, 군사적 지원을 무기로 상대국을 확실히 밟아버리고 협상의 우위를 접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젤렌스키를 워싱턴에 불러기자 부통령이 한패가 되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왜 존경하지 않느냐라며 심기를 살에서 살 긁는 등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극을 하나 짰던 건데요. 다행히 한국은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매번 말하는 협상 카드를 우리 한국은 여러 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의 관세를 얼마나 때린다 해도 우리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히려 일찍이 미국 국내에 공장을 차리고 생산하며 이미 관세 장벽을 파괴하기도 해서 우리는 중국산 원자재를 쓰거나 중국산을 한국으로 수입해 이른바 택가리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재판매하는 등의 눈속임만 하지 않으면 탄탄대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 밖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 통과되며 한국에 벌써부터 돈다발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년 42조 원이라는 돈은 허투루 나온 상상 속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더 건조해야 하며 매년 12척의 새 함정을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조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의 조선 사업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연히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 그다지 믿을 수 없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로 눈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만, 호주는 조선 사업의 기반이랄 것이 없는 나라고 일본 역시 오래된 경기 침체로 건조 캐파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싹쓸이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워싱턴 브리핑은 쐐기를 받기도 합니다. 존 필런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국은 이미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미국이 하루에 한 척씩 건조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대체 한국이 뭐가 대단하기에 이렇게까지 미국이 애원하는지 살펴보니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공법인가 싶은 방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산 정주영 회장이 아무것도 없는 미포해변 사진을 갖고 영국으로 넘어가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과 함께 들이밀며 차관을 끌어온 일화가 허무맹랑한 전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국은 한 세대가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공법을 개발해왔습니다. 먼저 적재 중량이 10만 단위는 가볍게 넘는 매우 크고 강력한 선박을 바다가 아닌 육상 건조 방식으로 제작해 레일을 이용해 밀어내 진수한다거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건조한다든가 기존의 50에서 70블록이나 차지하던 큰 배를 5블록으로 쪼개서 도크까지 운반한 뒤에 초대형 용접을 하여 붙인다거나 하나의 도크장에서 아예 배 2척을 동시에 건조한다거나 선체들 반씩 건조에 진수한 다음에 땅도 아니고 해상에서 최종적으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네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캐파가 부족하면 아예 물속에서 직접 용접까지 해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죠. 정말 상상 가능한 건조 방법 모두를 연구했고 또 모두 성공하면서도 품질은 세계 최고급으로 만들고 납기기한까지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만큼 규모도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3곳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제도와 울산의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백 톤짜리 블록을 실은 운송 차량이 야드를 돌아다닌다든가 전기아크 용광로를 쓰는 철강업계 못지않게 아예 송전선에서 초고압 전기를 직접 끌어와 현장에서 변전에 쓰거나 FRON 파프, 용접, 도장 등에 필요한 각종 기체를 꺼에서 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끌어쓰고 있으며 회계 관리 쪽으로 가면 억 단위 돈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 기이한 현상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경장력은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이지스함 등 군함,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경장력을 갖춘 것도 시실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해 성공해 2차 대전 당시 유보트로 악명 높던 독일군 관계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 정도였죠. 물론 우리의 이런 호재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역사 자체가 속국인 한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고개를 조아리며 5첫 번째 주가 되기를 자청하는구나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인 것 같아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비로소 진짜 우리 혈맹을 찾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잠수함을 포함한 건조 계획까지 알려진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긴 합니다. 분명 여러분 모두 트럼프가 한국에 당장 올해 10조 원, 앞으로 30년간 총액 100조 원가량의 미해군 전함 건조 사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ICBM 등 미사일은 전략자원이라 제외 대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잠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은 미치고 팔짝 필 노릇이겠죠. 실제로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가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마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난민 문제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포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CCP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갈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한국의 힘과 저력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세계적으로 더 존재감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욕하고 까내리고 미국과 이간질을 시키는 인물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며 우리 내부의 적을 발본색원해서 중국 CCP와의 커넥션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시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한 견제 등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무기들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온 미국 무기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 국방력과 방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 다소 뜬금없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미국산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걸프전 등을 통해 탱크킬러라는 별명을 얻은 지상 전용 근접 항공 지원기의 대명사 A-10 썬더볼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전량 퇴역이 결정됨에 따라 일부 물량을 동맹국에 경매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썬더볼트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도 미국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임대라는 형태를 통해 공짜로요.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은 그런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번에 나온 썬더볼트 경매 관련 소문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며 관심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작년 11월 미 공군은 주한 미군이 보유한 썬더볼트 전투기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퇴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되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A-10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은 이달부터 오산 미 공군기지 제25전투비 행대대에 소속된 24대의 썬더볼트를 시작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까지 한반도에 서해 썬더볼트 철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된과 동시에 썬더볼트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아니라 2029년까지 미 공군이 가진 모든 썬더볼트를 점차적으로 퇴역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일부 물량을 동맹국의 경매로 넘길 건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였습니다. 경매로 썬더볼트를 넘김과 동시에 설계도까지 줘서 사실상의 기술 이전까지도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소문이 난 곳은 한국만 아니라 폴란드, 이집트 등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전략이 중국 군사력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 공군은 비록 구식이기는 할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전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자기들이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속된 말로 짬처리하려는 기종임에도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현대 전투기로는 드물게도 지상전에 특화된 썬더볼트 특유의 장점 때문입니다. 이는 썬더볼트가 개발된 배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썬더볼트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 수요가 급증하던 상황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기총입니다. 당시 전투기들은 지상전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초음속 고속기들밖에 없었던 데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공격용 헬기는 이 당시에는 아직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지상전 지원에 특화하기 위해 기존 전투기보다 속도를 낮추는 대신 채공 시간을 늘리고 전차 등 지상병기 공격에 특화된 게틀링건 등의 장비를 달아 신형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썬더볼트였습니다. 그러나 썬더볼트는 75년 실전 배치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효용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는 썬더볼트 개발의 계기가 되었던 베트남 전쟁이 이미 끝난 뒤였던 데다 미국이 직접 참전한 거에 한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지상군 지원이 필요한 전쟁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탓인데요. 그에 따라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 레이더도 안 달고 레이저 목표 지시기도 없는 데다 속도까지 느린 그야말로 화력 빼고는 2차 대전 때 전투기들하고 다를 게 없는 수준인 썬더볼트의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지적에 기존에는 없던 전자장비를 달아 야간작전 능력을 키운 A-10B로 개량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려고 보니 제작 단가가 비싸져서 싼 가격이라는 그나마 있던 몇 안 되는 장점마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 공군은 썬더볼트 개량 계획도 없고 80년대 후반에 전부 퇴역시켜서 노후 전투기 보관소에 넣은 다음 육군 항공대 등 그래도 수요가 있을 만한 데에 주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요약하면 썬더볼트는 90년대도 되기 전에 이미 퇴역 계획이 검토되었던 일찍부터 미 공군 눈밖에 나 있던 기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덕에 우리 공군은 1990년을 즈음해서 썬더볼트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기회를 얻을 뻔했습니다. 미 공군 입장에서는 쓸모없을지 몰라도 아직 자체적인 전투가 개발 역량이 부족했던 우리로서는 썬더볼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얻을 뻔했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 그 기회는 머지않아 날아가 버렸는데요. 90년에 걸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마지막으로 한번 썬더볼트에 실전 기회를 줘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1시간 이상인 긴 채공 시간을 살려 기존의 게틀링건과 함께 매버릭 등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시킨 결과 이라크군 스커드 미사일 포대와 전차 등을 신나게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게타가 그 과정에서 이라크군의 공격에 노출되고도 무사히 귀환하는데 성공의 뛰어난 방어력까지 자랑하게 되었죠. 그러한 걸프전에서의 썬더볼트의 활약상을 본 미 공군은 퇴역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각종 분쟁 지역에 투입시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실전 사례를 통해 썬더볼트의 걸프전에서의 눈부신 성과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음이 드러나 21세기가 되면서 다시 애물단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던 베트남 전쟁 때와 달리 이미 공격용 헬기를 통한 지상군 지원이 보편화되는 등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데다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 기종이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되어서죠. 결국 2014년 미군은 또다시 썬더볼트를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초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썬더볼트 1개 대대, 즉 20여 대를 임대해주겠다고 우리 공군에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는 훗날 KF-21이 되는 KF-X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데다 썬더볼트의 특성상 유사시 서해 5도에 침공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의 대응 수단으로 쓰기 좋기에 임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공군에서부터 썬더볼트 임대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당시 KF-X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던 건 맞지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 공군이 원했던 건 F-15나 F-16을 임대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우리 공군의 요청을 들어주기에는 F-15는 외국군에 임대해준 사례가 당시에는 아직 없었고 F-16도 여유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신 제안했던 게 썬더볼트 임대였던 건데요. 문제는 지금이 아닌 10년 전 당시 우리 기준에서도 썬더볼트는 쓸 데가 마땅치 않은 물건이었기에 미군의 이런 행태가 짬처리 정도로 밖에 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우리 공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고성능 전투기를 필요로 했던 거지. 썬더볼트처럼 전차 등 지상 전력 공격에만 특화되다시피 한 물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어서인데요. 썬더볼트는 걸프전 때 사례만 좀 더 깊숙이 파봐도 우리 공군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방공망이 무력화된 상태여야 쓸 수 있는 기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썬더볼트가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건 폭격으로 방공망이 파괴된 뒤에 투입되어서 그랬던 거고, 적이 이글라나 스트렐라 등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라도 쓸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격추된 사례도 여러 있었습니다. 90년 기준으로도 대공 수단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효용성이 확 떨어지는 물건인데, 그때와는 방공망이 천지 차이가 된 2010년대 천장에서 썬더볼트가 살아남을 리 없었습니다. 거기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생산 라인이 있던 미국조차도 유지보수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퇴역시키려고 하는 물건을 우리가 갖게 되면 부품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그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럼께 비싼 돈을 들여가며 지상전 지원 외에는 사실상 용도가 없는 물건을 쓴다는 건 10년 전이 아닌 현재 우리 군 예산 기준으로도 터무니없죠. 그래서 25년 전에 이어 썬더볼트는 또다시 우리 군과는 인연이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께 짬처리마저도 거부당하는 서러운 신세로 전락한 썬더볼트는 IS의 등장으로 또다시 생명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테러 집단에 불과했기에 제대로 된 방공망을 갖췄을 리 없었던 IS라면 썬더볼트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서였죠. 심지어 맨페지에 맞고도 오히려 역으로 게틀링으로 IS 대원들을 사냥하는 기염도 토해냈는데요. 그러나 그랬던 썬더볼트도 IS가 괴멸되면서 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고, 결국 2024년 미국 의회는 썬더볼트의 점진적 퇴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물량은 동맹국에 경매를 통해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돈 건데요. 그렇지만 이미 10년 전에도 쓸 데가 없다는 이유로 안 가져간 물건을 이제 와서 경매로 돈 줘가면서 갖고 올 이유는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하다고 세계 각지에 무기 지원을 요청, 아니 거의 구결하다시피 하는 우크라이나조차도 썬더볼트에는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번 전쟁을 통해 생각보다 허접하다는 게 드러났다고는 해도 IS처럼 나라도 아닌 집단들보다는 훨씬 나은 방공망을 가진 러시아 상대로 썬더볼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썬더볼트의 용도에만 초점을 맞춰도 이미 그런 역할을 드론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 굳이 필요 없습니다. 드론이 썬더볼트 같은 전투기보다 싼 데다 최악의 경우 격추되어도 조종자는 멀쩡히 있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2020년대의 전장에 이제 썬더볼트가 있을 곳은 없게 된 건데요. 우리 군 입장에서 봐도 비슷한 역할을 FA-50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된 데다 FA-50은 유지 비용도 썬더볼트보다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 설사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 해도 굳이 받아갈 이유가 없죠.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도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 7위로 나름 경쟁력이 있는 만큼 FA-50보다 더 싸면서도 썬더볼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썬더볼트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국방기술이 진보했음을 말해주는데요. 한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유지조차 어려웠던 우리 군이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완벽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걸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으로 AI 분야에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미국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에 무려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기로 한 일본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들어맞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모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국가만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발표 직후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매물을 세우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다. 제3자 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 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며 미국 측 조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유탄을 맞은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반도체와 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기간 산업화를 목표로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새 지원 프레임을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면 1,44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등 8개사가 출자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IBM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7년 2나노미터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책 파운드리 회사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근까지 9,200억 엔 8조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은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고미케 마스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월부터 제조 장치의 반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단 하루의 지면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중 정책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라피더스 제품의 중국 판매망이 막힐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판매처 용도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 처음부터 파운드리 큰손인 매플, 아마존 등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일본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말고 미국산 반도체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AI 반도체는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3이 12단 제품을 공급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HBM3이 16단 샘플을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HBM4 12단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CES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만나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의 HBM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관련해 서로 제품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얘기를 했다면서도 과거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사양에 맞춰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SK의 AI 메모리 반도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은 피지컬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입니다. 챗GPT와 같은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물건을 짚거나 움직이는 등 물리적 활동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CES를 통해 관련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씨 이영는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고 관련 노하우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코스모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여러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미터 센터는 AI 가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SK는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데이터 센터 소모 전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등에서 커다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번 CES 부숨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적화하는 AI 오퍼레이터, 데이터 센터의 열을 효율적으로 잡는 액침 냉각 기술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AI 독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미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챗GPT의 오픈 AI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이 AI 개발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사례처럼 미래에는 AI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들 스스로 개척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길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미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산 AI 칩 수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드 핑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제정해서 취임 예정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앞서가려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동과 같은 제3국에 세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첨단 AI 칩을 탑재하는 식으로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의도입니다. 핑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이 반중국 조치로 위장되어 있지만 극단적인 국가별 제한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타격을 입고 세계 각국이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핑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임기 막판의 규제는 모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와 같은 막판 정책은 미국 산업계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성능이 저하된 중국 시장 전용 칩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도 2023년 12월 반도체 수출 동제에 대한 업계의 반대에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눈을 크게 뜨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오라클의 켄 글루익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가 모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메타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미정보기술산업협회 ITIC는 추가 규제가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기술업계가 공개 비판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규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 반도체나 서버를 해외에 판매할 때마다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면 고객사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를 포함한 대중국 강경파는 현재 수출 통제에 허점이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 발 늦게 움직여서 중국이 통제 대상이 된 제품을 사전에 비축해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 기회라고 부르며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위원회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인 방법과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요 산업계와 충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임기 때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오지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측근 중에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가 여럿 있습니다. 트럼프 민수위원회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산업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일본처럼 산업이 초토화되고 이후에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과 역량이 충분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소국 취급받던 우리 에스토니아의 전세 역전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최첨단 자주포 K9 36문의 도입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크게 뒤바꾸고 있다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약 130만 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리적 환경 때문에 늘 안보 위기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자 과거 에스토니아를 무시하던 국가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나토의 네이티오 내에서도 에스토니아를 얕봤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번 무기 도입이 에스토니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세기 초부터 수차례 주변 강대국들에게 치이고 굴복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나라는 옆나라 러시아 소련 포함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1940년 소련에 의해 강제 점령되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긴 세월 동안 소련의 지배 아래에서 언어 문화를 탄압받았고 국토는 가혹한 지배체제를 겪었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간신히 독립을 되찾았지만 러시아와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만 명이 사는 작은 국토, 군사력 부족, 경제력 약세 등 약소국 이미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이후 주요국들도 그다지 에스토니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자국 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과거 여러 국제회의나 나토 행사 자리에서조차 작은 나라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장만한 무기들은 대부분 중고 장비여서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위협 비행 영공 침범을 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늘 미국이나 서유럽 동맹국들의 보호만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라는 자조 섞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들의 실제 무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다시 한번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음 타깃이 에스토니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는 러시아군이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넘고 탱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군용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거나 국경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사례들을 보도해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독립한 지 30년도 안 돼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까 두렵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에스토니아 정부와 군부는 국방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까지 초라한 전력으로 러시아를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라며 군 현대화, 첨단 무기 구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을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온 건 에스토니아 국민들에게 일종의 기적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로 다른 무기 선진국들에게 번번이 홀대를 받던 에스토니아였는데 한국이 자국이 개발 생산한 최첨단 자주포를 성의 있게 대우하며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과 운용 교육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한국이 이만큼 예우해준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에스토니아 군 장교들이 K9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라며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 무기 체계입니다. 최대 사거리 약 40km에 달하는 155포탄을 사용하는데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 정확도를 동시에 자랑합니다.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표적 세팅 사격 준비 교전 완료까지 소요 시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한국 육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 확신할 정도로 야전 실전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미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K9 36문이 에스토니아 군에 배치된 직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과거엔 주목받지 못하던 에스토니아 포병대가 이번에는 대활약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36문의 K9 중 일부가 나토 연합군의 기동훈련에 참여했는데 속사 성능과 사격 정확도, 험지를 돌파하는 기동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 다른 유럽 장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장성은 포스탈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전까지 에스토니아의 포병 전력은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산 K9를 대량 도입한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탁월한 화력과 빠른 재장전 능력은 물론 정밀 사격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또다시 얕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토 내부 소식통도 러시아 측이 에스토니아의 전력 강화 소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가 K9 같은 최신 무기를 과분하게 소유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검토해왔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해 유럽 외교가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대표 신문인 구노르딩게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군부 최고위급이 모스크바 인근 군사회의에서 기존 러시아산 무기로는 한국이 제공한 K9 자주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의 전쟁 의지가 급격히 식으면서 그간 긴장 수위를 높여오던 국경지대가 의외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총참모부 요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에스토니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K9의 실제 전투력 분석 자료가 제시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K9이 보유한 장거리 사격 능력, 빠른 재장전 속도,
디지털 사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정밀 타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으며 러시아산 최신 포병 장비들과 가상으로 교전했을 때 기동성과 화력에서 러시아산이 모두 밀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론됐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잘 아는 노르딩게 포스트의 익명정보통은 러시아 군부는 자국 무기로 K골 상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부적으로 받아들였다라며 전쟁을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후퇴에 가까운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그간 공언해 왔던 신속 진입 시나리오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라우리 도비크로리 DOVIK는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비크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안보 절박함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파트너입니다. K9에 대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열정적으로 제공해 주었고 군사훈련 교관들을 파견해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에스토니아가 그동안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무시당했는지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9 도입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자존감을 되찾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라며 K9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라우리 도비크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보살펴주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능력 있는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면 러시아의 경솔한 판단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9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안보적 안정감을 모두 안겨준 게임 체인저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26일자 일면 톱기사에서 K9의 성능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기사는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km, 최대 분당 6에서 8발의 사격 능력으로 러시아의 주력 자주포를 능가한다. 사격 정확도 역시 디지털화된 포격 제어 시스템 덕분에 뛰어나며 강력한 포신 안정장치로 인해 연속 사격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형이 험난한 곳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고 해안 가습지 등지에서도 빠르게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 첨단 탄약 자동화 장치가 있어 전투 중 인력 소모 없이 신속 안정적으로 탄약을 장전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K9의 핵심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K9 36문이 온전히 전력화된 후 에스토니아 포병이 나토 연합훈련에서 보인 기량을 보고 유럽 무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의심하던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야 그 진가를 실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국영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아무 무장도 없는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9는 러시아의 기존 포병 전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무기체계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련 치하 시절부터 우리는 늘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벌일 때마다 아무 대항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K9 36문이 전진 배치되면 우리 포병대는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포탄을 정확하게 러시아의 핵심 진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한국이 제공한 기술 노하우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한국 교관들이 몇 달간 에스토니아에 상주하며 숙련도를 크게 높여주었다. 덕분에 짧은 기간에도 우수한 정확도로 K9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전력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 역시 K9를 제공한 한국과 업체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공동의 안보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동맹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K9 등 한국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자국 군대를 강화해 주변 강대국의 침략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에스토니아의 행보가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에스토니아의 오늘을 대변합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의 위력 앞에서 나토 연합국마저 깜짝 놀라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느낄 불편한 기색은 에스토니아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이 에스토니아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더 나아가
유럽 전체 안보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매체가 보도한 특집 뉴스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매체인 AFP는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무기 공장을 직접 찾아 취재해본 결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위기에 놓인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유독 한국을 상대로 무기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현재 한국이 생산 중인 방산무기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자사 기자가 한국의 한 산업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새로 제작된 지대공 방어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만약 이 방어 시스템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수출된다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매체가 향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수 있는 첫 번째 한국제 방산무기로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천공 LL을 손꼽은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아이언 돔과 유사한 요격 방어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천공은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독점 취재한 외신은 AFP가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 내부 스피커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숙련된 용접공들이 요격 시스템의 일부가 될 대형 실린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천공 시스템은 방어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한화는 공격용 변형 모델도 제작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정성영 상무는 천공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패트리어트와 같은 서방의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추가 지원 목록에 천공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천공을 비롯한 한국제 방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는 엄청난 전력 수준을 갖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가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화 측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제 방산무기의 뛰어난 품질 수준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성영 상무는 분단된 국가로서 우리는 무기 시스템의 개발부터 품질 관리까지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해왔다며 우리 제품의 품질, 성능, 제조 공급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지역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방공 시스템이 긴급히 필요한데 이는 후방 지역의 만정성 확보가 반격 작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제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한 천공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당장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설령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재 한국의 국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11월 5일에 있은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한국의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손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공급을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트럼프 당선자의 반발로 당장 무의로 돌아갈 판에 한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천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듯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줄기차게 한국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제 방산무기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로
항상 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때 육상 무기에 주력하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 AFP는 창원 공장에서 보병용 장갑차부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매체는 2022년부터 지속된 유럽의 긴박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한국제 방산무기의 수요를 증가시켜왔는데,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분기 동안 전년 대비 450% 이상 증가한 3억 4,33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몇 년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주요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K9 자주포와 천무미사일, 시스템 등의 수출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자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재 한국제 방산무기가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을 밀어내고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이 비중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로 상승했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위치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에 약 73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이 최근에 유럽과 더불어 중동과 중남미를 비롯해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수출 무기도 과거에 탄약과 함정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전투기와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한국제 방산 무기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먼저 가격 경쟁력을 손꼽았는데요. 이 매체는 독일제 자주포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한국 자주포는 일문당 가격이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가격 경쟁력에 힘입은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가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인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불과 4개월 만에 납품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방산무기 생산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후 무기 수입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 무기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제 방산무기는 추위와 무더위라는 극악의 환경에서도 고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 군인들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왔는데, 특히 여기에 더해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된 한국제 방산무기는 사막기후를 특징으로 한 중동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폭설과 강추위가 몰아치는 북유럽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매체는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망을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한국의 노력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매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밀어내고 유럽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결과